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봉쇄뿐만이 아니라 통행세를 상선 1척당 그 화물 가치의 20%를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 미국이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걷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었는데 미국이 통행세를 걷겠다고 나서니까 이거 뭐야 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걷어들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 또 걷어들인 배경은 무엇인지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걷어들이기는 했지만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세로 걷겠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파장도 심하고 물론 하루 만에 바뀌긴 했지만 여러 가지 후폭풍이 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발표를 했을 때가 네. 이제 지난 11일 이제 이란 공습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13일에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안 봉쇄를 재개한다고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행세 이야기를 꺼내섰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상선들을 다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 배에 들어있는 화물 가치 20%를 미국의 관세로 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20%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이란이 주장했던 수수료보다 네. 한 15배 이상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섰습니다. 예, 엄청나군요. 예, 이란이 먼저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게 유조선의 경우에 이제 실은 기름 중에 1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화물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1.3%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20%면은 정말 15배가 넘는 엄청난 수준인 건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 이야기를 듣고 이란 정부에서도 좀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란 외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상선 보호 대가로 돈을 받는 거는 우리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20%는 우리 쪽에서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받겠다고 했지만 미국 얘기는 그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군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공정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아랍연맹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관세 수입만큼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철회는 됐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이거 한마디로 중동 국가들한테서 상당한 수익을 얻어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통행세를 걷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화물 가치 20%라고 하면 보통 이제 200만 배럴 정도 실은 유조선들의 경우 한 척당 내야 되는 돈이 4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척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내고 이제 과연 중동에서 누가 석유를 사가겠느냐 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칫하면은 이제 중동에서 아예 석유 수입들을 다 끊어버리고 뭐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북해 석유를 쓰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철회를 요청한 대신에 이제 그만큼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뭐 한 척당 450억 정도 이 엄청난 금액이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얘기를 꺼냈다가 다시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중동 국가들이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노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20%를 걷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란과 교전이 다시 재개가 된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과연 이 전쟁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줄까?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11월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계속 이걸 끌고 나간다면은 이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선거가 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조차 전쟁 예산 편성에 반대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하면은 전쟁의 자금줄이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근데 지금 이란 전쟁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 동맹국들도 거의 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이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면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요. 결국 온전히 미국 예산으로 계속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어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사우디 이제 다른 아랍 국가들 여기에 먼저 원조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인데 이거를 마냥 원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들 나라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국 내에 뭐 성직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반 이스라엘 감정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자체가 이란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한 전쟁이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 형제 입장에서 도와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이제 작지 않은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일부러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양상, 특히 이제 휴전 협상 이후 과정을 보면은 일정하게 뭐 공습을 했다가 다시 또 협상 지금 물밑에서 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공습하고 이게 도대체 이제 약간 종잡기가 힘든 이런 양상이 이제 계속돼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럼 다시 이제 전쟁이 재개되는 거냐, 아니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어떤 서로의 힘겨루기냐, 여러 가지 전망이 많은데 이러한 계속되는 양상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란하고 뭐 협상 사인한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안팎에서 정말 걱정을 했던 부분은 네. 전쟁이 이제 정말로 더 격화돼서 뭐 공습을 넘어서 뭐 지상군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뭐 대다수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이 지상군 파병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싸우는 주된 이유가 결국엔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지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가자 이런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뭐 최고 지도자 고문단부터 뭐 군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뺏기면 결국에 후속 협상에서 완전히 밀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카드 우리의 핵심 지렛대가 사라지는 거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길 계속 장악을 하고 있어야 미국이 그나마 우리와 대화를 할 거다. 만약에 여기를 놓치게 되면은 미국이 이란과 이제 거래할 게 없으니까 더 공격이 심해질 거다. 이런 지금 해석인데요. 네. 미국은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국제적으로 미국이 보장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결국 상대적인 약소국인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조차 어떻게 이제 가져오지 못하는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뭐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란이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고 이걸 빼앗아 오지 않으면 이란은 후속 협상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지금 반대적인 입장인 상황입니다. 네.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해협 통제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협상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버틸 수 있는 한 계속 버티면서 공습을 통한 소모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결국 더 힘든 쪽이 먼저 백기를 들고 이제 그래야 협상이 재개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하. 그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어쨌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지는 거고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이러한 흐름으로 현재 흐름을 본다면 이 미국과 이란의 완전한 종전 이것까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뭐 4주에서 6주 내에 끝낸다. 네. 그랬었는데 지금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1년을 넘어가면은 아마 확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양측이 2022년에 휴전했었는데 4년 만에 휴전이 깨진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중동에서 지금 그래서 전쟁이 3개로 늘어나는데요. 어허. 이거는 아무래도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조직이다 보니까 이란 측이 요청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가까스로 지금 봉합을 해놓은 여러 중동 지역의 분쟁들이 다시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자지구, 이란, 예멘
이게 전선이 3개로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까 네. 여기를 또 기점으로 또 다른 데가 또 터지고 또 터지면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역이 분쟁에 휩싸인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장기화되고 또 이란이 이걸 무기화 삼다 보면은 네.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분쟁이 생길 때 비슷한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린 뭐 대만 해협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 운하 이런 중요 길목 지역에 갑자기 무슨 중동의 테러 조직이든 아니면 지역의 군볼 조직이 갑자기 이제 그 지역을 점거를 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다. 통행을 막고 가려면 돈 내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이제 이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동맹국들한테 워낙 압력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들이 나서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전에 뭐 했던 뭐 아덴만 작전처럼 오히려 다국적군이 빨리 결성이 돼서 이란을 국제적으로 압박을 했다면은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공조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이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거의 혼자서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압력 측면에서도 이란이 느끼는 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네, 호르무즈 통행세 20%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연 어떻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펼쳐질지, 장기화될지, 더 확전할지 등등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랑 얘기 나눠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의 폭염 엄청납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폭염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10,000명을 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요. 정말 엄청난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럽 정치권에서 이른바 에어컨 전쟁, 에어컨 정치가 화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은 에어컨을 늘리면 이게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에어컨을 틀면은 극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SNS에서도 에어컨을 틀면은 극우다. 이런 비판이 뭐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말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우리로서는 사실 더우면 에어컨 당연히 틀 수 있으면 틀어야 되는 건데 에어컨을 틀면 극우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 이게 정말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나라 좀 98%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무슨 소린가 이게 알기가 힘든데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틀자 이런 주장을 하면 좀 극우로 몰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히틀러 사진과 에어컨을 합성한 그 게시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요? 이게 사실 다른 이유보다 뭐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이제 유럽 전역에 있는 이제 우파 정당, 특히 이제 극우 정당들은 에어컨을 다음 총선과 대선 공약까지 이제 내세운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를 주요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었군요.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 네.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독일의 극우 정당들이 앞다퉈서 모든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인데요. 네. 네,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나 좌파 정당들, 친환경 단체들은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가정마다 설치하면 전력 부담이 커지고 또 냉매제 가스로 인한 온난화만 더 유발을 한다. 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더 심고 집에서는 조명을 끄고 이제 커튼을 두껍게 달아서 햇빛을 차단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덥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당장 눈앞에서 지금 1만 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끔찍하게 더운데 에어컨을 달지 말자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특히나 이제 구도심지의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이제 배선이 낡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커서 이제 에어컨을 못 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요.
에어컨 한 대는 보통 지금 200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부 승인을 받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설치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비용보다 설치 비용이 오히려 한 5배 정도?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으로 몰리든 어쨌든 에어컨을 당장 이제 설치해준다는 정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더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결국은 극우 정당들이 에어컨 설치를 전면에 내걸 그런 이제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이른바 에어컨을 설치하자 이러면 이제 극우로 약간 몰리는 그런 흐름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근데 극우 정당들이 한편으로는 또 뭐 유럽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좀 강하게 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상당히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그동안의 정권들이 에어컨을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주된 원인은 결국엔 전력난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력난은 이전 정부들이 이제 앞뒤 고려를 않고 무분별하게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이제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원전들을 전부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는데요. 지금 유럽 전체로 치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극우 정당들은 이런 정책이 결국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이제 망쳤고 에어컨조차 못 다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좌파 정당들은 여기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지금 좌파 정당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전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서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싸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쪽 주장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지금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건 사실이고 전력 생산도 그걸로 인해서 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이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면은 이제 발전이 어렵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안 불면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수급이 그만큼 이제 기후 영향을 너무 타기 때문에 이 불안을 막고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차선책으로 택한 것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천연가스는 이제 온실가스 비중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유럽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대러 제재가 실시되면서 거의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원전은 사실 이미 노후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발전소 수명을 연장한다 해도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을 멈춰놓은 원전이 2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걸 당장 재가동하자는 게 극우 정당들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독일 정부에서 이것도 실사를 했는데 이걸 다시 안전하게 재가동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금 당장 뭐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그런 결론이 또 나왔는데요. 결국 정치권에서 각 정파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만 전력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참 쉽게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논란이 유럽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군요. 우리 같으면 뭐 더우면은 당장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에어컨 당장 설치하고 뭐 그걸 참지 못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가지고 좀 정치적인 논란이 치열하군요. 그런데 결국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그 마크에 이제 전력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 특히 이렇게 전력 문제가 좀 심각해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 지역이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긴 한데요. 네. 아마 이거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역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싼 가격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비용 문제가 크게 이제 우려가 되지 않았었다가 어허. 갑자기 너무 이제 요금이 올라가면서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석유 가격을 예시로 들어보면 러시아 석유는 유럽과 송유관으로 촘촘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운송비가 들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내에서 이제 생산 단가가 배럴당 18에서 20달러 선이었다면 이제 유럽으로 전달되는데 4, 5달러 정도 이윤만 붙여서 수출이 됐습니다. 아, 유럽에서는 그냥 러시아산 석유를 밸브만 틀면 그냥 바로 갖다 쓰는 시기였으니까 별도의 운송비가 별로 그렇게 거의 안 들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동산 원유의 경우에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생산 단가는 8달러 정도로 러시아보다 싼데 문제는 운송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가는 이제 러시아산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아하. 배럴당 50달러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엔 거의 중동산 석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에 사왔었는데 네. 유럽 국가들은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을 하다가 으흠.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또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합적인 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뒤이어 중동 전쟁도 터지고 네. 지금 미국과는 극도로 사이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나마 싼 값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중동 석유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가져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받던 러시아산보다 4배 이상 비싼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미국산 천연가스를 이제 갖다가 쓸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아하. 육로로 또 그걸 또 운송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95%에 이르렀는데 이게 갑자기 다 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아까 탈원전을 한다고 또 어허. 원전들도 한꺼번에 가동을 중지했고 이제 와서 원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또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에너지 환경이 너무 좋았던 데 비해서 네. 갑작스럽게 복합 위기가 찾아오면서 에너지난이 심해졌다. 미리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어쨌든 유럽이 호시절 싼 값에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쓸 때 그때 조금 그렇지 않은 만약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일종의 동맥경화식으로 막히면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군요. 이런 상황이 뭐 비단 유럽만의 상황이다. 우리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현재의 국제 정세잖아요. 이런 유럽의 상황,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지금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있고 전력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 계획이 굉장히 잘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간 사업자가 전력 공급자 중에 없고 국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유럽은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통폐 앞에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분야 집중을 위해서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엄청난 규모의 대형 공장들, 네.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특히 AI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수록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정도로는 그래도 전력 수요를 버틸 수 있는데 이게 한 단계 높아질수록 한 100배 혹은 200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30년대부터는 아마 로봇이 또 상용화될 수 있고 AI가 또 고도로 발전하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수천 개 이상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전 시설을 엄청나게 늘려도 이게 과연 감당이 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허. 또 지구온난화도 지금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네. 반대편에선 또 냉방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전력 수요 대비가 잘 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유럽처럼 냉방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지금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 발전에 따른 이 전력 수요의 증대 이것은 뭐 정말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유럽에서 이른바 냉방 정치 논란이 뜨거운 이유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국제 이슈 다루는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